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 월요일 순서입니다. 봄날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날씨 많이 즐기시고요. 좋은 일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봄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9대 총선이 끝났죠.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일꾼들을 뽑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특집으로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서울 중랑구 을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박홍근 당선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박홍근 당선자와 함께 또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유용화 시사평론가도 함께 했습니다. 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우리 박홍근 당선자님께는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완전한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차분하게 주민들을 만나면서 선거 뒷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4년 전에 중앙당이나 국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크게 걱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다시 이제 여대 야소가 되다 보니까 혹시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고 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보이기에 보이지 않게 도와준 분들, 그분들께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좋은 정치를 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트위터에 글 올리셨더라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망우역에서 출근길을 떠나시는 구민분들께 인사하시고 사진도 올라왔는데 7시 42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 움직이는 게 시간대로 다 체크합니다. 뭐 선거 끝났는데도 아침에 나가서 인사하세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지금 주민들 이제 그쪽에 우림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쪽 인근의 주민들을 쭉 4시간 동안 좀 인사를 하다가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계속 이제 축하 인사도 하시고 계속 들으시고 다짐을 하는 거죠. 말 지키겠다. 그리고 정직한 깨끗한 젊은 정치인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선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되게 고마워하시겠네요. 당선되고 나면 얼굴 보기 힘들 줄 알았는데 자주 오셔서. 그리고 이번에 그 수도권에서 이 표차가 적었던 그런 그 선거구들이 꽤 있는데요. 중랑을도 854표 차로 승리를 하셨어요. 네, 박빙 승부였는데 개표 결과를 보시면서 굉장히 긴장되셨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잠깐 볼까요? 저는 이제 그 전날 밤 12시까지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사실 지역의 상인들과 또 우리 그 지역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일날 선거날은 좀 담담하게 하루를 보냈고요. 선거가 끝난 투표 시각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차분하게 사실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예배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유권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믿고 맡기자 이런 분위기였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은 접전이었습니다. 저는 좀 지역에서 뛸 때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잡아주는 느낌, 눈빛 이런 데서 바로 결과가 예측되는데요. 표차가 좀 더 많이 날 걸로 생각해요. 예, 저는 5% 정도의 차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개표 그 출구조사에서도 2.3% 접전으로 나오고 또 막상 개표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제가 진고로 나와서 좀 긴장은 됐습니다만은 11시 반경에 이제 확실시 된다는 그런 이제 자막이 뜰 때까지 물론 현장에서 먼저 그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개표소에서. 그래서 미리 이제 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사무실을 방문해서 우리 지지자들과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 유영하 박사님, 그 수도권 내에서 접전이 펼쳐진 지역이 중랑을 만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차가 적었던 곳이 초박빙 지역이 꽤 있었는데요. 어디 있었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10군데 정도, 9군데, 1000표 이내로 참 차이가 난 데가 한 9군데라고 보는데요. 지금 박홍근 당선자가 나오신 중랑을도 접전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그 외에도 보면 가장 이제 접전 지역이었던데 재검표까지 한 곳이 이제 고양 덕양 갑이죠. 이쪽은 이제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후보와 새누리당의 송모은규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거쳤던 곳인데요. 결국 심상정 통합진보당 후보가 약 170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지역만 해도 성동을이라든가요, 안산 단원을, 또 서대문 같은 경우도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정영호 후보가 앞서다가 나중에 막판에 정두원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곳이었고요. 특히 이제
또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진보당의 김미 후보가 654표 차이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강서을 같은 경우도 김효석 후보하고 김성태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했던 곳인데요. 네. 상당히 초박빙의 접전 지역들이 밤에 저도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예. 저희가 이길까 질까 이렇게 보다가요. 몇 표 차이 아닙니다. 100표 차이, 200표 차이 막 앞서고 막 뭐 70표 차이로 앞서다 또 뒤집어지고 이러한 상당히 초박빙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좀 경쟁적으로 출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박홍근 당선자께서는 이제 밤 11시 한 30분 넘어가면서 당선 확실시가 됐다는 걸 아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먼저 스치시는 생각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제가 살아온 가정에 대한 평가라 생각했습니다. 네.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제가 총학생하고 나서 꾸준히 시민동하면서 사회정의와 약자와 서민편에 서서 활동했던 것에 대한 평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표차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이 보수 결집 그다음에 저와 또 다른 편에 있는 분의 지지층을 확인했으니까 네.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뭐 끝으로는 이제 정말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네. 정말 정치 열심히 정직하게 잘해야겠다 이 다짐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또 아무래도 더 이제 초선이시기 때문에 그 당선의 감격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당선의 영광이 아니고 또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수도권에서는 그 민주당과 야권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대선 가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과 또 각 당에서 정책들을 고민들을 할 텐데요. 수도권에서 65석 민주당이 석권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야권의 수도권 압승의 의미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선거판에서는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패배한 것이죠. 예. 새누리당이 의외로 과반수 이상 152석을 얻으면서 승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14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48석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인데요. 결국 이것은 박근혜 대세론이 강원도라든가 충청권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은 서울 지역의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그 외에 각종 관련된 서민 경제 추락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 후보보다는 이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후보를 택했다. 특히 서울 중심이나 수도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결국은 물론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문제 갖고서 약간의 자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이 8개월 남은 대선 가도에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이냐, 특히 젊은 층의 표라든가 수도권의 표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게 상당 과제로 남게 된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손도 확실하게 양손은 들어주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국민들의 표심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매번 선거 때마다 하게 되고요. 예, 특별히 또 이 정치 신인들의 돌풍이 이번에 강합니다. 우리 박홍근 당선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중랑 의뢰도 보면 지금 18대 의원이신 진성호 의원과 또 17대 김덕규 의원 전현직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그 경쟁이 치열할 걸로 4강 구도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 박 후보께서 참지해 오셨어요? 네. 예, 저는 사실 경선 과정에서부터 8대1의 경쟁을 뚫었습니다. 예. 그만큼 중랑 을 지역이 민주통합당 안에서도 관심 지역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의 어떤 잠재력이나 경쟁력이 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김덕규 전 국회의장이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나오시고 또 진성호 의원도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또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불복의 땅 중랑을 이렇게 약간 좀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중랑 주민들 또는 전체 유권자들이 사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크다. 이것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공천에서 불복하고 별도로 이렇게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정당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후진화시키는 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이번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늘 이제 새로운 바람들을 좀 일으키시고 기대감들도 있는데
이 박사님 이번에 그 19대에서 초선 의원으로 국회 입성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죠? 전체 몇 %나 됩니까? 여기 나와 계신 박홍근 당선자를 포함해서요. 149명인데요. 네. 전체 의석수가 300석인데 그중에서 49.7%가 이번에 초선 의원입니다. 이 역대 선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지난번 18대 그 선거 때는 약 이분보다 좀 더 적었었죠. 그러나 17대 때 탄핵 열풍이 불었 때는 초선 의원이 187명이나 됐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에 19대 선거 때도 초선 의원이 적지 않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국민들이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좀 갈구한다. 그런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초선들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기존의 중진들도 많이 됐죠. 그것은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재선 3선 의원도 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초선 의원이 50% 가까이 됐습니다만 과연 초선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앞으로 걸고 나가게 될지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19대 국회 초선 의원이 149명이시라는 거죠. 네. 자,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박홍근 당선자께서는 이제 앞서 그 지역구에서의 그 선거 현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당의 그 경선 과정에 불복하고 나온 것들을 정치 후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외람되지만 만일 19대 또 의원을 하시고 20대에서 만약에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신다면 그러면 지금 다른 의원들처럼 행동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선당 후사가 우선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에 있어서는 실리보다 저는 명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네. 그게 정치를 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선진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학생 때부터 경희대 학생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정치의 꿈을 품고 시민운동을 쭉 해오셨습니다. 박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번에 또 이 후보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사실 저도 시민운동을 박원순 시장 등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먼저 정치 시작한 486 선배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역할을 못한다라고 봐왔었는데요. 4, 5년 전에 정치권에 결국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온 심정이 이런 겁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을 제안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이런 캠페인을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고 또 행정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유효한 수단, 무기는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가슴에 금배지를 다는데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출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 시민운동의 초심과 원칙, 이것을 좀 더 사회 정의, 또 서민과 약자편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더 좋은 정책과 법안과 예산을 다뤄야 한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중랑구 을에서 당선되신 민주통합당 박홍근 당선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 중랑구 을이나 우리 박 후보께서 내세우신 공약사항이 어떤 건지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중랑을 지역, 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형적인 서민 동네입니다. 그냥 베드타운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중랑 지역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들이 많고요. 네.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부모들이 인근 구로 한 분이 이사를 가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복지 문제에 대한 그 강렬한 요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형적인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렬하게 이번에 요구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교육과 관련된 예산 그 정책 그리고 또 복지와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중랑구를 서울시에서 1등 동네 만들자 이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네. 지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봉제 산업이 그나마 서울 지역에서 남아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 경제, 지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패션타운을 만드는 구상 이런 것들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인 현안이겠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이전부터 시민운동을 해오셨고요. 이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반값 등록금을 국회 들어가시면 어떻게 좀 실현시키실 계획인가요? 원래 지금 민주통합당이 이제 그 과반석을 차지했으면 제1호 법안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 반값 등록금 관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의 그 필수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만은
우선 고등교육 그 재정과 관련된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금이 OECD 국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충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해서 그래서 대학에 대한 그런 지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령 등록금의 어떤 지금 학자금 대출 때문에 3만 명 가까운 20대 우리 대학생들이 벌써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중요하다 봅니다. 끝으로는 너무 대학이 많습니다. 300만 대학생인데요. 대학 나와서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의 구조조정, 혁신을 또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지원을 위한 그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대학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답변을 하셨고요. 유영하 평론가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 우리 박 당선자도 말씀하셨는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논의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그 새누리당과 유일하게 좀 차별화된 부분이 반값 등록금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당선자께서도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잘 되실 거다,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상당수는 아무래도 이 반값 등록금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것은 뭐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들, 사학재단의 어떤 그 병폐들,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지 않는 문제, 또 특히 사립학교재단 같은 경우는 그 수입의 3분의 2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들.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 구조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 정치권에서 잘 풀어낸다. 특히 남은 8개월 동안에 이런 문제 잘 풀어낸다. 그러면 그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대선이 당선되는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서울 시립대의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반값 등록금을 박원순 시장이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뭐 그 약속을 지켰죠. 뭔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형을 좀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19대 의원들이 다각적인 연구를 좀 해주실 줄 기대하겠고요. 네, 박 당선자님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반값 등록금 외에 중랑구에 그 추진하시는 현안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예, 중랑구에 4년제 대학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전반적 환경 자체가 취약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서울시립대가 마침 현재 동대문에 있는 그 학교 부지가 좁아서 제2캠퍼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 실내 차량 기지가 5만 7천 평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저희는 제2캠퍼스로 실대를 유치를 하고 인근에 있는 서울의료원을 그 대학의 부속 병원으로 만들어서 중랑 지역의 어떤 그 교육 환경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도 높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을 중요한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서울시하고 이후에 추진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좀 협의를 하셨습니까? 선거 전에 이런 부분을 자칫 잘못 추진했다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일단 전달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서울시장이나 시의원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인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한 공부방이나 통합학교를 설치하시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랑구 쪽이 이제 장애우들에게 환경이 좀 더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한 2만 명 정도의 그 장애우가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복지 예산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 특히 우리 그 아이들이 재취업을 위한 또 재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을 위한 이런 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에는 지금 특수학교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노원이나 이런 데다가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 그 지역의 아이들을 먼저 뽑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위한 환경을 빨리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죠. 벌써 우리가 예정한 시간들이 지나서요. 초선 의원들에게 많은 그 기대들을 가지고 변화의 열망들을 국민들이 담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앞으로 19대에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 박 당선자님 말고도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으셔서 우리 유영하 평론가님께서 19대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좀 정치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방안이나 좀 이야기를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박홍근 당선자께서는 이제 시민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에 경희대학에서 학생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남다르게 크다고 봅니다. 뭐 박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선 의원들의 거는 기대가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아주 험난한 정치 역정이 가로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현재의 민주통합당 지도부 구성이라든가 어떻게 남은 대통령 선거 여정을 할 건가를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보수 정당의 한계까지 드러낼 정도의 계보별, 계파별 어떤 싸움과 계파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재 구조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초선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자기가 가졌던 그 전에 어떤 초심들, 이러한 신념들, 이런 부분들이 이 높으신 분들, 높으신 계보 보스한테 이용당하지 마시고 신념과 어떤 그 신의를 갖고서 좋은 정치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 당선자께서도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중랑구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초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도 어차피 소수 특권층을 위해 정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서민 약자를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에게 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 약속 차분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할 것이고 정말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젊은 일꾼이 정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목소리를 잘 대변한다는 소리 꼭 듣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지역구에 또 당선되신 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중랑구 을의 민주통합당 박홍근 당선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유용화 시사평론가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수의 시시각각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수요일에는 경기 파주을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황진아 당선자를 만나볼 계획입니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실제 이 민심을 얻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할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18일 새누리당 황진아 당선자 만나볼 계획입니다. 증시 오늘 마감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곽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월요일은 주가가 밀리는 날이 많네요. 오늘도 떨어졌죠. 네, 해외 주식 시장의 영향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과 유럽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2,000포인트를 내주면서 1992.63포인트로 거래소 마감을 했는데요. 0.81%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63포인트 오른 501.09포인트로 500포인트를 겨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이번 주에 도래함에 따라서 과연 그 국채 만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상당폭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낙폭을 상당폭 회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국에서 드디어 지준율을 또다시 1%포인트 인하하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기 상황들은 미국도 좋지 않고 중국도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나쁜 경기 상황 때문에 미국
미국과 중국 모두 유동성을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 여부가 이번 한 주간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넘기는지도 증시에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0원 오른 1138.50원으로 약세를 보여주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니케이 지수는 1.74% 빠졌습니다. 반면에 상하이 증시는 지지율 인하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0.5%, 대만은 0.7% 하락하였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서울시 소식,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아람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요금 오른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주말에 9호선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가 지하철 요금을 무려 500원이나 인상하겠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시민들도 당황스러운데 서울시가 일단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을 올리겠다고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려면 서울시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오늘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 9호선이 6월에 기본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요금 인상을 꼭 서울시가 승인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민자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앞으로 민자회사와 협의를 진행해서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요인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금 인상 폭이나 시기, 재정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매듭이 좀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서울시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여성 전문가와 주부, 대학생 등 시민평가단에게 지난달 발표했던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시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에 설치가 되고요. 시범적으로 이르면 또 내년 하반기에 여성 전용 주택이 들어섭니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시립 보라매 병원과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 각각 여성 전문 진료센터 그리고 여성 전용 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시유지를 활용한 여대생 전용 원룸주택과 경찰 지구대 같은 공공시설 위에 지어지는 여성 전용 안심주택도 내년 하반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까지 범죄 예방 환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시 주요 시설물에 적용을 하고 이른바 직장맘의 고충을 상담해줄 지원센터도 오는 6월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 소식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양아람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보물 제1호 흥인지문, 흔히 동대문이라고 부르죠. 이 흥인지문 앞에 한 대형 호텔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 과정에 문제점이 적지 않게 제기됩니다.
안반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여파로 동대문 집안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물 제1호 흥인지문. 1396년에 지어진 성문으로 현재까지 그 웅장함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대문 근처에서 한 대형 호텔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흥인지문 집안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흥인지문과 호텔 공사 현장 간 간격은 불과 60m. 올 2월 초부터 매일 한두 시간씩 안반 발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파 작업으로 인해 동대문의 불균형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철 2대나 지나가죠. 2선이 지나가고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옆에 건물에서 지하수가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면 흥인지문 밑에는 공동화가 생기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안반이라고 해서 발파를 계속하면 흥인지문이 안 그래도 지금 진동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서울시와 문화재청 측은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상시로 수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경우 2.0 카인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흥인지문은 1.5로 기준을 강화했고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1.2 카인으로 측정돼 흥인지문 보존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흥인지문 같은 경우는 공사 전부터 주기적으로 지금 체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험 발파를 했었어요. 저희가 참관한 데에서 참관을 해서 그 발파 상황을 저희가 봤죠. 그리고 관리 기준은 1.5 이하로 나와서 1.2로 나왔거든요. 그 조건에 맞게 발파량 같은 거 늘리지 말고 그 조건에 맞게 발파를 진행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한 거죠. 이에 전문가들은 발파 진동 기준만으로는 장기적 영향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집안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서울 성곽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홍희정입니다. 취업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구직난과 구인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양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일자리 버스. 버스 내에서는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바탕으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급여 협상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급여 형태도 예전에 한 거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그거는 뭐 거의 괜찮아요.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급여는 뭐.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시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면접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믿음이 가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해서 또 주민이 오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 지역에 사람이 오니까 좋은데 우리 회사와 굉장히 잘 맞는 구직자가 오셔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각 지자체와 연계해 지난 3월부터 주 2회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가동했습니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 등 시공간적 제약으로 소외되기 쉬운 곳을 찾아다니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수주 물량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는 미취업자가 24만 3천 명입니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중소기업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직 활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이들. 용기를 내어 일자리 버스에 오른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뉴스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국가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가 아니신 분들도 이제 많이 일 구하시기 힘들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일을 구하시기가 힘드니까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처음 면접을 볼 때보다는 이제 더 많이 편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워크넷이나 뭐 벼룩신문 그쪽으로 이력서를 보냈을 때는 한참 기다려야 됐거든요. 여기 와서는 어느 정도 이제 취업이 됐다 안 됐다 그거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저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다고 또 면접관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희망을 좀 갖고 갑니다. 이 일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경기도 내 24만 구직자들이 희망을 찾는 그날까지 일자리 버스는 계속해서 달릴 예정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공포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장애인 속의 또 다른 차별을 받아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인데요. 한국영화 관람권을 두고 서울농아인협회가 한글 자막의 법적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현장 인사이드에서 들어봤습니다. 시각적으로도 한국어를 보는 거고 듣는 것도 한국어를 듣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어떤 기분일지 좀 궁금해요. 그런 거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영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어요. 한글 영화를 볼 때 한글 자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거슬리는 편이어서 오히려 소리 듣고 싶은 거를 자막으로 먼저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미리 내용을 알게 되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상영관은 따로 개별적으로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동아인들은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nsemble cette année. Ok? D'accord. 사실은 극장만이 이걸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극장 차원에서는 이제 이걸 자막 상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기기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걸 다 자막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국내 그 영화 산업이 이제 메이저 그 투자 배급 사회의 제작사들 되게 열악한 중소기업 그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갑자기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걸 했을 때 어떤 우리 영화 산업에 대한 위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사뿐만이 아니라 효과음이나 이제 음악 이런 것들 소리된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화에는 그런 정보들을 전부 자막으로 표현을 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영화를 충분히 그 전부 들을 수 있는 분들과 똑같이 가능하면 비슷하게 영화를 태초에 어둠과 천막이 있었다. 달팽이의 별은 시청각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영찬 씨와 척추 장애를 갖고 있는 순호 씨 두 부부의 일상을 미리 담담하게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 영화의 한국어 자막 서비스는 사실 저희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고 인식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한 분 한 분 소중한 관객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배리어 프리 영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영화의 한국어 자막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당연한 것이라는 좀 인식을 같이 가져주시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서울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 마을 공동체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서울시는 경제와 복지, 교육 등 분야의 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서울 마을 공동체 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오늘 오전 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서울 마을 공동체 위원회는 김형주 정무부시장과 외부 위원 가운데 선출된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외부 전문가 13명과 국장급 공무원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연 2회 정기회의 외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하며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개화역 광역 환승센터가 오는 18일 오후 5시에 문을 엽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이 센터에서 일반 열차를 타고 9호선 김포공항역을 내려 급행으로 환승하면 서초 강남까지 승용차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승센터 지상부에는 서울버스 7개, 경기버스 5개 등 12개 버스 노선이 경유해 이용객이 버스로도 편리하게 바꿔 탈 수 있습니다. 개화역 환승센터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개화역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 운전자는 환승 주차권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수질 오염물질 수송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구역은 잠실철교 도로교와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등으로 유독물과 방사선, 폐기물 등 수질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이곳을 지날 수 없으며 잠실 수중보 하류의 영동대교로 우회해야 합니다. 단 군용이나 인접 주민이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구청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통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내산과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시는 내일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청계광장, 코엑스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농수축산물 비교 체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쌀과 고춧가루, 쇠고기, 고등어 등 농수축산물 34종 64개 품목이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뉘어 전시되며 전문 안내요원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인플루엔자, 감기죠? 아직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